칠흑 같은 어둠 속 거대한 저택의 정적을 찢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 절박했으며 최고급 대리석 벽과 값비싼 가구들 사이를 공허하게 맴돌았다. 이민서는 빳빳하게 다려진 유니폼 소매 끝을 매만지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체,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무르는 SG그룹 박 회장 일가의 저택에서 일하는 보모였다. 그녀가 이곳에 발을 들인 것은 순전히 절박함 때문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거액의 사채, 벼랑 끝에 몰린 그녀에게 명망 높은 직업 소개소가 제안한 이 자리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비록 그 동아줄이 얼음처럼 차가운 쇠사슬처럼 느껴진다 해도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강인했고 영리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능숙했다. 아기 침실은 웬만한 서민 아파트 거실만 한 크기였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최고급 수입품이었지만 그곳에는 아기의 공간, 특유의 포근함 대신 값비싼 새 물건의 냄새만 가득했다. 박지훈. 태어난 지 이제 막 50일이 지난 이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 그 아이가 바로 울음의 근원이었다. 민서는 능숙하게 아기의 천을 확인하고 기저귀를 살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그녀는 정확한 온도로 맞춘 최고급 유기농 분유를 젖병에 담아 조심스럽게 아기의 입에 물렸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분유가 아기의 턱을 타고 흘러내려 값비싼 실크 이불을 적셨다. 도대체 뭐 하는 게야?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방문 앞에서 울렸다. 민서는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박 회장, 이 집안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지훈의 할머니인 장 여사였다. 그녀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최고급 비단 가운을 걸친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민서가 아닌 방구석에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향했다. 아기의 침 모인 김혜진은 소파 구석에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고 텅 빈 눈동자는 꺼져가는 벽난로의 불씨를 향해 있었다. 값비싼 실크 잠옷은 그녀의 깡마른 몸 위에서 흘러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지독한 산후 우울증. 하지만 이 집안에서 그 병명은 나약함과 무능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장 여사는 며느리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내 핏줄을 이을 귀한 손주가 저렇게 자지러지게 우는데 어미라는 작자가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냔 말이다. 김혜진은 그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눈물만 뚝뚝 흘렸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제 젖을 물지 않아요. 젖병도.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장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젖도 안 나오는 주제에 변명은. 네가 어미로서의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저 아이에게 필요한 건 너 같은 무능한 어미가 아니야. 민서는 숨을 죽인 채 아기를 달랬다. 그녀는 이 집안의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용인일 뿐 이들의 잔인한 가족 드라마에 끼어들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이 아기의 울음소리에 맞춰 아프게 조여왔다. 그녀는 아기를 안아드는 혜진의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혜진은 겁에 질린 채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드는 것처럼 아기를 안았다. 그녀의 동작은 서툴렀고 불안정했다. 어미의 품에 안겼음에도 지훈의 울음은 더욱 거세졌다. 아기는 마치 고통스럽다는 듯 몸부림쳤고 혜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민서를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장 여사는 그 꼴을 더는 못 보겠다는 듯 혀를 찼다. 됐으니 비켜. 너 같은 건 방해만 될 뿐이야. 그녀는 혜진을 거칠게 밀치고는 민서를 향해 턱짓했다. 민서 씨, 당신은 적어도 돈값은 해야 할 것 아니야.
저 애 울음 좀 당장 그치게 해봐요. 이 집안 전체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군.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민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그녀는 혜진의 떨리는 손에서 아기를 건네받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민서의 품에 안기자마자 지훈의 울음소리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잦아들었다. 아기는 여전히 칭걸거렸지만 조금 전에 발작적인 울음은 아니었다. 민서는 천천히 방을 거닐며 아기를 토닥였다.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안정감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허밍으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래전 그녀의 기억 저편에 묻어둔 멜로디였다.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날카롭게 쑤셔왔다. 장 여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기의 울음이 잦아들자 더 이상 소리치지는 않았다. 그녀는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다. 꼴 보기 싫으니 네 방으로 건너가 있어. 내 손주 돌보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 눈앞에 얼쩡거리지도 마. 혜진은 또 한 번 눈물을 삼키며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거실에는 이제 민서와 장 여사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훌쩍이는 아기만이 남았다. 장 여사는 민서의 능숙한 손놀림을 날카롭게 지켜보았다. 당신의 키워본 적 있나? 민서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이내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다. 아닙니다, 회장님. 전문 보모 교육과정에서 배운 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 여사는 만족스럽지도 불만족스럽지도 않은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교육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어쨌든 지금 당장 저 울음을 완전히 그치게 해. 내일 아침까지 이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지 않으면 당신도 저 무능한 것과 똑같이 쫓겨날 줄 알아. 협박을 남긴 채 장 여사는 자신의 침실로 사라졌다. 거대한 저택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아기의 불안한 훌쩍임으로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었다. 민서는 지훈을 아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이라도 오려는 듯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민서의 품에 안긴 지훈이 다시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커지려 하고 있었다. 민서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아기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울음소리는 이제 힘이 빠져 쇳소리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전문의는 의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아이는 분명히 쇠약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젖병을 물려보려 했지만 아기는 격렬하게 거부했다. 마치 끔찍한 것을 밀어내듯 고개를 저었다. 민서는 절박해졌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그녀는 밖에서 들려오는 거센 빗소리를 들으며 아기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아기의 마른 입술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찾아 민서의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민서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의 몸은 비극적인 이유로 여전히 젖이 돌고 있었다. 의사는 그것이 호르몬 불균형이라 했지만 민서는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모성의 형벌이라 생각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그녀는 고용된 보모일 뿐이다. 주인의 아이에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선을 넘는 행위이자 이 집안에서 가장 불결하게 여겨질 배신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울음소리는 이제 거의 신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기의 작은 손이 절박하게 민서의 옷깃을 붙잡았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였고 천둥소리가 저택을 울렸다.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본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잡히면 끝장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이 그녀의 품 안에서 꺼져가고 있었다. 아기의 절박한 속삭임이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창밖에서 몰아치던 바람이 이젠 거대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변해 저택을 뒤흔들었다. 빗줄기는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렸고 그 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뒤섞여 지옥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했다. 이민서의 품에 안긴 박지호는 이제 거의 경련하듯 몸을 떨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쇳소리를 넘어 마치 숨이 넘어가는 듯한 칵칵거리는 소리로 변해 있었다. 민서는 아기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 같았다. 며칠간의 수유 거부와 계속된 울음이 결국 아이의 몸을 한계로 내몬 것이다.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다. 이대로 두면 탈수와 고열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젖병을 들었다. 최고급 분유, 정확한 온도. 하지만 지우는 젖꼭지가 입술에 닿자마자 마치 독이라도 맛본 것처럼 고개를 비틀며 자지러졌다. 장 여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에서 울렸다. 내일 아침까지 곤히 잠들어 있지 않으면 그건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니었다. 이 집안의 권력으로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지금 당장 의사를 부른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세미자 장 여사의 분노를 정면으로 감수하는 일이었다. 지훈의 작은 입술이 다시 필사적으로 민서의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그 본능적인 몸짓은 민서의 가장 깊은 곳, 애써 묻어두었던 상처를 난폭하게 헤집었다. 그녀의 가슴이 돌처럼 뭉치며 아파왔다. 아이를 잃은 어미의 몸.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혹은 설명하고 싶지 않은 슬픔으로 가득 찬 저지. 아직 그녀의 몸에 남아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비극이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안 돼.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것은 이 집안에 대한 배신이다. 보모라는 신분을 망각한 가장 천박하고 불결한 행위로 치부될 것이다. 장 여사가 알게 된다면 그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모욕당하고 쫓겨날 것이다. 그녀의 가난한 젖을 감히 이 집안의 귀한 후계자에게 물린다는 것. 그것은 신성 모독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훈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잠시 호흡을 멈췄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아기의 창백한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공포가 민서의 척추를 타고 흘렀다. 이성 두려움 채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꺼져가는 하나의 작은 생명만이 존재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방문을 확인했다. 굳게 닫혀 있었다. 밖에서는 폭풍우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방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 거대한 원목 장롱이 가려주는 사각지대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빳빳한 유니폼의 단추를 풀었다. 그녀의 맨 가슴에 차가운 밤 공기가 닿았다. 망설일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는 아기의 입에 자신의 젖을 물렸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절박하게 젖을 빨기 시작했다. 그것은 며칠을 굶주린 생명체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지옥 같은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폭풍우 소리만이 멀리서 웅궁거릴 뿐 아기 침실에는 아기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젖 빠는 소리만이 가득 찼다. 민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안도감이었고 동시에 끔찍한 죄책감이었다. 아기가 젖을 빨아들일 때마다 그녀의 가슴에서 퍼져나가는 안도감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주지 못했던 이미 잃어버린 그녀의 아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뒤섞여 있었다. 이것은 옳은 일인가? 아니, 이것은 끔찍하게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아기는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아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격렬했던 몸부림이 멈추고 작은 몸은 완전히 이완되어 그녀의 품에 축 늘어졌다.
창백했던 뺨에 미세하게 남아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고열로 달아올랐던 이마도 조금은 식은 듯했다. 아기는 평생 처음 맛보는 듯한 평온함 속에서 오직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김혜진. 아기의 친모가 떠올랐다.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아이가 울부짖는 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만 보던 여자. 그리고 장여사. 자신의 핏줄을 후계자라는 이름의 트로피처럼 여기는 냉혹한 여자. 이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에서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민서를 더욱 절망스럽게 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다. 아기의 젖 빠는 힘이 서서히 약해졌다. 그리고 이내 지우는 입가에 젖을 묻힌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난 며칠간 들었던 그 어떤 울음소리나 칭얼거림도 없는 완벽하고 깊은 숙면이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자신에게서 떼어냈다. 그녀는 아기를 다시 침대에 눕혔다. 아기는 천사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던 아이와는 도저히 같은 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이 방을 가득 채웠던 죽음의 그림자가 거치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그 평화가 더 큰 공포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손이 격렬하게 떨려 단추가 잘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지웠다. 가슴에 묻은 아기의 타액을 닦아내고 혹시라도 카메라가 있을까봐 방안을 미친 듯이 훑어보았다. 다행히 아기 침실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듯 됐다. 장 여사의 자존심이 고용인이 자신의 손주를 돌보는 장면을 녹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어쩔 것인가? 아기가 깨어나면, 아기가 다시 배고파하면 그때도 아기는 분유를 거부하고 오직 자신만을 찾을 것이다. 이 비밀은 결코 오래갈 수 없었다. 그녀는 방금 저지른 금지된 선택이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 넣었음을 깨달았다. 민서는 젖병에 남아있던 분유를 조용히 화장실 세면대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빈 젖병을 아기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아두었다. 마치 아기가 이 젖병을 다 비우고 잠든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치밀함이 본능적으로 발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을 쥔 공범이자 반역자가 되었다. 폭풍이 서서히 잦아들고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민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잠든 아기의 숨소리를 새고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살렸지만 동시에 자신을 장여사라는 거대한 권력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이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기묘한 평화가 며칠간 이어졌다. 폭풍우가 거친 하늘처럼 박지훈의 울음소리가 그친 저택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긴장감이었다. 이민서는 매일 밤 혹은 모두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깊은 낮 시간에 저택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박지훈에게 젖을 물렸다. 아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창백했던 뺨에는 붉은 혈색이 돌았고 쇳소리 같던 울음은 힘찬 아기의 소리로 변했다. 무엇보다 아이는 잠을 잤다. 분유병만 보면 자지러지던 아이가 민서의 품에 안겨 배를 채우고 나면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 극적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당연하게도 장여사였다. 그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갑자기 아이가 순해졌군. 그녀는 아기 침대를 내려다보며 민서에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민서의 얼굴을 날카롭게 훑었다. 당신이 쓰는 분유에 뭘 타기라도 한 건가?
민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저 아기에게 좀 더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환경에 적응한 것 같습니다. 장 여사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지만 결과가 좋으니 일단은 넘어가는 듯 했다. 하지만 민서는 알았다. 이 비밀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아기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녀의 젖을 찾았다. 낮 시간에 김혜진이나 다른 하녀가 아기를 안으려 하면 울음을 터뜨리다가도 민서의 품에만 안기면 마치 어미를 만난 듯 얌전해졌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진짜 어미를 구별하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다. 그날따라 장 여사는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로 분주했다. 중요한 재단 이사회가 있다며 집안 전체가 부산스러웠다. 민서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장 여사가 집을 비운 사이 아기에게 넉넉히 젖을 물려 깊이 재워둘 생각이었다. 그녀는 아기 침실의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지우는 이미 배가 고프다는 듯 칭걸거리고 있었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유니폼 단추를 풀었다. 아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민서는 죄책감과 함께 밀려드는 기묘한 행복감을 느꼈다. 아기가 자신의 품에서 만족스럽게 숨을 내쉬는 소리.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가 아기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찰칵. 소리와 함께 굳게 잠갔다고 생각했던 방문이 활짝 열렸다. 민서는 얼어붙었다. 문 앞에는 외출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장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외출용 핸드백 대신 민서가 버린 줄 알았던 빈 분유병이 들려 있었다. 장 여사의 시선은 민서의 풀어헤쳐진 가슴과 거기에 매달려 젖을 빨고 있는 자신의 손주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뒤이어 찾아온 것은 불신, 그리고 경악을 넘어선 혐오감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기의 젖 빠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지금 내년이 감히. 장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들고 있던 빈 젖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플라스틱 병이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이 더러운 것이, 천박한 것이 내까지 것의 젖을 감히 내 손주에게 물렸단 말이냐. 장 여사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지훈을 민서의 품에서 낚아챘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란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내년이 감히 내 손주를 독살하려 들어 내 그 빈궁하고 천한 피가 섞인 젖 따위를,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도 모르는. 그녀는 민서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민서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것은 수치심과 공포였다. 장 여사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민서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내년에 몸뚱어리가 어떤 병균을 가졌는지 알고 감히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에게 그 더러운 것을 물려. 내년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장 여사의 고함 소리에 하녀들과 집사, 그리고 김혜진까지 복도에서 달려왔다. 그들은 문 앞에서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이 집안의 안주인이 보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고, 보모는 유니폼이 풀어헤쳐진 채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집안의 후계자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김혜진은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그녀는 민서의 희생을, 그리고 그 덕분에 건강해진 아들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서려 했다. 어머님, 그게 민서 씨는. 하지만 장 여사의 불타는 눈이 혜진을 향했다. 너도 알고 있었지. 내년도 한패였어. 그렇지 않고서야 네 새끼가 저런 천한 것에 젖을 빠는데 모를 리가 없어. 없어.
이 쓸모없는 것, 어미 자격도. 없는 주제, 그 한마디에 김혜진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하는 순간 모든 용기를 잃었다. 그녀는 그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민서를 변호하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장 여사는 다시 민서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아니 그냥은 못 나가지.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김 비서 당장 최 변호사 연결해. 저것을 상해죄 아동학대, 내가 될 수 있는 모든 죄목으로 고소해 버릴 테니까. 전현희 감히 SG 가문을 능멸했어. 내 당장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테다. 민서는 바닥에 무너진 채 흐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기를 살리고 싶었던 절박한 선택은 그녀를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김혜진의 침묵은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다. 그녀는 이제 SG그룹 전체를 적으로 돌린 더럽고 천박한 보모일 뿐이었다. 당장 전현을 끌어내, 아니 경찰서로 보내. 감히 내 손주를, 이 집안의 핏줄을 더럽히려 해. 장 여사의 비명 섞인 고함이 저택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여전히 민서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다른 손으로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 절차를 밟으라고 악을 쓰고 있었다. 민서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바닥에 무너져 있었다. 뺨은 불타는 듯 아팠고 입술에서는 짠 피맛이 맴돌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김혜진은 벽에 기댄 채 제어가 안 되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시어머니와 민서 사이를 오갈 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다. 한여들과 집사는 감히 이 끔찍한 광경에 끼어들지 못한 채 사색이 되어 문 입구에 서 있었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 박지훈의 울음소리가 이 모든 혼란의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낮고 차가운 그러나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 하나에 악을 쓰던 장여사마저 순간 동작을 멈췄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 아침 햇살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박태준. 김혜진의 남편이자 이 집안의 실질적인 후계자이며 SG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차림이었다. 표정 하나 없는 냉막한 얼굴.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를까 말까 할 정도로 일에 미쳐있는 남자였다. 그런 그가 이 시간에 이 광경의 한복판에 나타난 것이다. 박태준의 시선은 바닥에 널브러진 민서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울고 있는 아내를 차례로 훑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장 여사는 아들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그녀는 민서의 머리를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아들에게 외쳤다. 태준아, 잘 왔다. 네가 직접 봐라. 저 천박한 보모년이 감히 네 아들에게 자기 젖을 물리고 있었다. 저 더러운 것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 해. 박태준은 어머니의 흥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민서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듯한 무기질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는 민서가 아니라 장 여사가 빼앗아 안고 있는 아기 박지훈에게로 다가갔다. 지훈은 어미의 시어머니 품에서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있었다. 태준은 아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시끄럽군. 그는 짧게 말하고는 하녀에게 손짓했다. 가서 윤 원장님 모셔와. 지금 당장. 윤 원장은 박 씨 일가의 주치의였다. 장 여사가 의아한 듯 물었다. 주치의는 왜 전현을 고소할 변호사를 불러야지.
박태준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훈이의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는 다시 민서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랬나?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네. 박태준이 다시 물었다. 당신이 내 아들에게 젖을 물렸냐고 물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와서 부인할 수도 없었다. 네, 그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잠겨 있었다. 언제부터지? 며칠 되었습니다. 이유는? 민서는 눈을 감았다.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아기 씨가 분유를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울기만 하고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기 씨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파랗게 질려서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장 여사가 다시 끼어들었다. 저게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멀쩡한 애를 두고. 박태준이 손을 들어 어머니의 말을 막았다. 그는 민서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그는 그저 사실을 수집하고 있었다. 잠시 후 윤 원장이 황급히 도착했다. 그는 방 안의 살벌한 분위기와 민서의 엉망이 된 모습, 그리고 박태준의 냉막한 얼굴을 보고는 마른 침을 삼켰다. 부르셨습니까, 실장님? 박태준은 아기를 가리켰다. 아이 상태 좀 확인해 주시죠. 아주 정밀하게. 윤 원장은 즉시 아기를 받아들고 청진기를 대고 천을 재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며 상태를 살폈다. 그는 아기 침실 한쪽에 있는 차트를 가져와 며칠간의 기록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장 여사는 초조한 듯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의사가 당장 저 여자의 더러운 젖 때문에 아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윤 원장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차트와 아기를 번갈아 보았다. 박태준이 침묵을 깼다. 어떻습니까? 윤 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이거 참 놀랍군요. 장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놀랍다니 어디가 안 좋기라도 한 게야. 아닙니다, 회장님. 정반대입니다. 윤 원장은 박태준을 바라보며 보고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아기 씨는 심각한 탈수 증세와 체중 감소 지속적인 미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태어난 이후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체중도 500g이나 늘었고 심박도 안정적입니다. 도대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뜻밖의 반응이었다. 장 여사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김혜진은 놀란 듯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박태준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예견했다는 듯했다. 그는 윤 원장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없었던 겁니다. 윤 원장은 이 집안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답게 즉시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박태준은 하녀들과 집사 그리고 아내인 김혜진에게도 말했다. 다들 나가. 그리고 지훈이도 데리고 나가. 김혜진이 망설이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태준 씨, 나가. 그의 단호한 명령에 김혜진은 결국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방을 나갔다. 이제 방 안에는 박태준과 그의 어머니 장 여사,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이민서 3사람만이 남았다. 장 여사가 아들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태준아, 너 설마 저 천한 것을. 박태준은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앞에 던졌다. 최 변호사 연락처다. 네가 진 빚 그 사채 전부 해결해 주라고 하지. 지금 당장. 민서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를 쳐다보았다. 대신 박태준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당신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당신은 더 이상 보모가 아니야. 당신은 공급원이다. 장 여사가 숨을 들이켰다. 박태준, 너 미쳤어. 어떻게 저런 것에. 어머니, 박태준이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그 시선에는 아들로서의 존경이 아닌 SG그룹 실장으로서의 냉철함만이 있었다. 제게는 SG그룹의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저 여자의 저지 천한지 어떤지는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증명했죠. 어머니의 방식은 틀렸습니다. 적어도 지훈이에 관해서는. 그는 민서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선택해. 여기서 내 아들의 저지 되어주고 그 지긋지긋한 빚을 청산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저 문 밖으로 나가서 내 어머니가 건 소송에 휘말려 인생을 끝내든가. 민서는 깨달았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지옥에서 또 다른 더 정교하고 차가운 지옥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선택권이 없었다. 장 여사는 아들의 냉혹한 결정에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아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집안의 권력 구도가 바로 그 순간 명확해졌다. 그날의 폭풍이 휩쓸고 간 후 이민서의 지위는 하룻밤 사이에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모가 아니었다. 박태준의 얼음 같은 선언과 함께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유폐된 비밀이 되었다. 그녀의 빚은 박태준의 비서가 보낸 문자 한 통으로 하룻밤 만에 정리되었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혹독했다. 민서는 3층 구석, 원래는 손님용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완벽한 감금실이 된 방으로 옮겨졌다. 방은 저택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호화로웠지만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방문은 늘 밖에서만 열렸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보안을 이유로 압수당했다. 그녀는 이 황금빛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되었다. 그녀의 감시는 장 여사의 최측근인 최 집사가 맡았다. 최 집사는 장 여사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표정 없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하루 3번 정확한 시간에 민서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식사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을 정도로 호화롭고 기름졌다. 하지만 그 음식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공급원이 부실해서는 안 된다고 억지로라도 다 드셔야 합니다. 최 집사는 감시자처럼 그녀가 마지막 숟가락을 비울 때까지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민서는 자신이 마치 값비싼 젖소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치욕스러웠지만 묵묵히 음식을 삼켰다. 지금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이 몸뚱어리, 그리고 아기에게 생명줄이 되는 저주였다. 박지훈을 만나는 시간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하루 5번, 최 집사의 감시하에 아기 침실로 불려갔다. 그곳에는 언제나 장 여사가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서에게 소리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냉소적인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장 여사는 민서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마치 더러운 광경을 억지로 참아내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천한 저지라 그런지 애가 쑥쑥 크는 것 하나는 마음에 드는군.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잊지 마.
넌 그저 젖병 대용품일 뿐이야. 네가 감히 내 손주의 어미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란 뜻이다. 민서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품 안의 아기에게만 집중했다. 지우는 이제 그녀의 품에 안기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으로 젖을 빨았다. 그 작은 온기, 그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민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러나 장 여사는 이 굴욕적인 현상 유지를 견딜 수 없는 여자였다. 아들 박태준이 자신을 꺾고 저 천한 보모의 손을 들어준 것.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에 용납할 수 없는 상처였다. 그녀는 아들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민서는 며칠 전부터 식사 후에 미묘한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름진 음식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최 집사가 가져다주는 보양식탕에서 유독 쓴 약자의 맛이 강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민서는 최 집사가 가져온 탕을 마시는 척하다가 몰래 뱉어냈다. 그녀는 탕그릇 바닥에 미쳐 다 녹지 않은 아주 미세한 흰색 가루가 침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양식이 아니었다. 장 여사가 그녀의 음식에 무언가를 타고 있었다. 목적은 뻔했다. 그녀를 직접적으로 독살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랬다간 아들에게 꼬리가 잡힐 테니까. 목적은 그녀의 저주였다. 젖의 양을 줄이거나 젖의 문제를 일으켜 아기에게 탈이 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렇게 되면 박태준도 공급원이 고장났으니 저 여자를 내쫓을 명분이 생길 터였다. 민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장 여사는 자신의 손주가 먹는 젖이라는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핏줄의 안위가 아니라 이 집안에서의 절대적인 통제권이었다. 민서는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 순간부터 민서는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 집사가 탕을 가져오는 시간, 그녀의 미묘한 표정 변화, 장 여사가 자신을 쏘아보는 시선의 각도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다. 그녀는 탕을 마시는 척하며 대부분을 몰래 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 여사 앞에서는 일부러 더 창백한 표정을 짓고 미약하게 현기증을 호소했다. 장 여사는 민서가 약해진 모습을 보이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민서는 그녀의 적이 방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아기 침실에서 김혜진과 마주쳤다. 혜진은 그날 이후 민서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유령처럼 창백했고 죄책감과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 민서가 지훈에게 젖을 물리고 있을 때 장 여사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였다. 정적이 흘렀다. 혜진은 자신의 아들이 다른 여자의 품에서 평화롭게 젖을 빠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그녀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민서는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혜진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깊은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다. 혜진 역시 이 거대한 저택의 또 다른 죄수일 뿐이었다. 산후 우울증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장 여사의 지속적인 학대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사모님 탓이 아닙니다. 민서가 낮게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훈이는. 바로 그때 장 여사가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즉시 알아차렸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 쓸모없는 것이.
장 여사는 혜진을 쏘아붙였다. 혜진은 마치 채찍이라도 맞은 것처럼 움츠러들며 방에서 도망치듯 나갔다. 민서는 그 광경을 놓치지 않았다. 장 여사의 독재, 그리고 그 밑에서 신음하는 김혜진의 절망. 민서는 어쩌면 이 차가운 성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가장 약해 보이는 저 여자 김혜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민서는 이제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이민서의 감금 생활은 시계추처럼 정확하고 냉혹하게 이어졌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하루 5번 박지훈의 따뜻한 천을 느끼는 순간뿐이었다. 아기는 민서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고 이제는 민서를 보면 방긋 웃으며 알아보기까지 했다. 그 순수한 생명력만이 민서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견뎌내는 이유였다. 장 여사의 보이지 않는 압박은 계속되었다. 민서는 최 집사가 가져오는 음식에 섞인 미세한 약물을 피하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다. 그녀는 탕약은 마시는 척하며 몰래 화분해버렸고 그로 인해 약간의 영양실조 증세까지 보였지만 저제 약만큼은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장 여사가 원하는 대로 고장난 공급원이 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서가 억지로 차가운 음식을 삼키고 있을 때였다. 밖에서 최 집사가 장 여사에게 그날의 보고를 올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목소리가 멀어지고 저택이 깊은 정적에 잠긴 순간 민서의 방문 손잡이가 소리 없이 천천히 돌아갔다. 민서는 숨을 죽였다. 최 집사 외에는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올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달빛을 등진 채 유령처럼 서 있는 사람은 김혜진이었다. 그녀는 얇은 실크 잠옷 바람이었고 맨발이었다. 그녀의 손은 공포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잠깐이면 돼요. 제발. 혜진은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으며 속삭였다. 그녀는 최 집사가 비상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를 몰래 알아냈던 것이다. 민서는 놀랐지만 덤덤하게 그녀를 맞았다. 혜진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내가 괴물이에요. 내 아들을 다른 여자 젖을 먹게 하고 당신을 이 지옥에 가둬놓고도 난 아무것도 못해요. 민서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적어도 같은 처지의 죄수였다. 우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모님.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 사모님이 오신 건 단순히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혜진은 눈물 젖은 눈으로 민서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민서의 침착함에 오히려 놀란 듯했다. 당신, 무섭지도 않아요, 어머님이. 당신 음식에 무슨 짓을 하는지. 나 봤어요. 최 집사가 주방에서 수상한 약병을 챙기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서의 대답에 혜진은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사모님은 그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민서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래서 왔어요. 지훈이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혜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지독한 증오와 자신을 파괴한 이 집안에 대한 분노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머님은 괴물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조종하고 있어요. 박 실장님 말입니까? 민서가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SG그룹을 물려받는 대가로 어머님께 영혼을 팔았어요. 어머님은 남편의 약점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은 어머님이 관리하는 재송재단과 관련이 있어요. 재송재단. 민서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언론에 SG그룹의 자선 활동을 대표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혜진은 계속해서 속삭였다.
재단은 어머님의 개인 금고예요. 비자금을 세탁하고 정관계에 로비를 하는 통로죠. 남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민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음모였다. 그녀는 단순히 보모로서의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의 속을 한가운데에 떨어진 것이었다. 민서는 혜진을 바라보았다. 제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혜진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은 나처럼 약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지훈이를 살렸어요. 당신만이 나와 지훈이를 여기서 꺼내줄 수 있어요. 뭘 원해요? 내가 뭘 하면 되죠. 약한 자들의 연대. 민서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임을 직감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이 제 음식에 타는 약물,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송재단과 관련된 서류, 박 실장님의 약점이라는 그것. 혜진은 공포로 질린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었다. 약물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최 집사 몰래 바꿔치기 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서류는 어머님 서재에 있어요. 하지만 그곳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어머님 지문으로만 열리는 비밀 금고가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민서가 혜진의 말을 잘랐다. 사모님은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아기 씨의 친모시고요. 이대로 유령처럼 사시다가 아기 씨가 저 괴물의 손에서 자라는 걸 지켜보실 겁니까? 그 말은 혜진의 마지막 남은 모성애를 자극했다. 혜진의 눈빛이 변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장 여사의 감시를 피할 방법과 비상연락 신호 등을 정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시작된 며칠 후 장 여사는 무언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며느리인 혜진이 더 이상 자신을 피하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순종적이었지만 전보다 더 자주 아기 침실을 찾았고 심지어 민서가 젖을 물리는 동안에도 방에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죄책감 대신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장 여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저 두 여자가 감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두 도구가 무언가 낌새를 차렸다는 것을. 그녀는 최 집사를 불렀다. 이민서 말이야. 그 뒷조사, 빚 문제 말고 다른 건 없었나? 최 집사는 고개를 숙였다.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장 여사는 불만스럽게 혀를 찼다. 다시 알아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병원 기록 친구 관계, 하다못해 인터넷에 쓴 글까지 샅샅이 뒤져. 전연에 목줄을 쥘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리고 김혜진도 감시해. 그년이 요즘 이민서 방 근처를 너무 얼쩡거려. 장 여사의 의심은 틀리지 않았다. 혜진은 민서의 도움으로 조금씩 용기를 내고 있었다. 민서는 혜진에게 아기를 안는 법, 목욕시키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혜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과 교감하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혜진은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최 집사가 민서에게 탕약을 가져다주는 순간 일부러 복도에서 최 집사와 부딪혔다. 쟁반이 엎어지고 뜨거운 탕약이 쏟아졌다.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최 집사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렸다. 어머나, 괜찮으세요. 손을 대인 것 같은데. 그 소란을 틈타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하녀 혜진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그녀의 친정에서부터 따라온 하녀였다가 엎어진 탕약 그릇 중 하나를 재빨리 챙겨 숨겼다. 최 집사는 혜진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장 여사는 이 소동을 보고받고 혜진의 부주의함을 꾸짖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눈치채지 못했다. 혜진은 마침내 증거의 샘플을 확보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장 여사의 사무실로 한 통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최 집사가 새로 고용한 흥신소에서 보낸 것이었다. 장 여사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이민서 1년 전 사산 경험, 극심한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음. 장 여사의 입가에 잔인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거였군. 감히 죽은 제 새끼 대신 내 손주를 탐내. 그녀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참이었다. 이민서의 과거 그녀가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가장 아픈 상처가 담긴 보고서. 장 여사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하룻밤을 보냈다. 그녀는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이민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뿐만 아니라 며느리 김혜진과의 약한 고리마저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는 칼이었다. 다음 날 오후 장 여사는 이민서와 김혜진을 동시에 아기 침실로 불렀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기 씨의 건강 상태를 함께 점검하기 위함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민서는 평소처럼 지훈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혜진은 그 옆에서 어제 민서가 알려준 대로 아기의 손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고 있었다. 두 여자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장 여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다. 보기 좋군. 친어미와 저점이라 아주 가관이야.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김혜진. 그녀가 며느리를 불렀다. 넌 네 아들을 어떤 여자에게 맡기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게야. 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장 여사는 턱짓으로 민서를 가리켰다. 저 여자, 이민서. 1년 전에 제 새끼를 뱃속에서 잃은 여자야. 사산 후유증으로 극심한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더군. 병원 기록에 똑똑히 나와 있어.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시선이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채 민서에게 향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장 여사가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아픈 상처를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헤집어 놓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장 여사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잔인한 미소를 이어갔다. 이제 알겠나? 저 여자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네 아들에게 젖을 물리려 했는지. 굶어 죽어가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천만에. 저 여자는 미친 거야. 제정신이 아니라고. 죽은 제 새끼 대신 살아있는 내 아들을 대체품으로 삼은 거다. 내 손주를 훔치려 한 거라고. 그 말은 독화살이 되어 혜진의 마음에 박혔다.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민서를 향했던 일말의 신뢰와 연민이 순식간에 공포와 의심으로 변했다. 민서 씨, 정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민서와 혜진 사이에 겨우 싹트기 시작했던 연대가 잔인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비극이 이렇게 더러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이었다. 아기를 잃은 고통이 다시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장 여사는 혜진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넌 그런 미친 여자와 한패가 되어 내 뒤를 캤어 안 그래? 내 음식에 독이라도 탈 셈이었나?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고 저런 정신병자와. 민서는 흐느낌을 삼켰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품 안에서 잠든 지훈을 떼어냈다. 그리고 아기를 혜진의 품에 안겨주었다. 혜진은 공포에 질려 아기를 받아 안았다. 민서는 바닥에 흐른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던 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장 여사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무서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네, 민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제 아이, 이렇습니다. 장 여사는 민서의 당당한 태도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민서는 계속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어미의 마음을 모르시는군요. 아이를 잃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느끼는 절박함이 무엇인지 회장님은 평생 모르실 겁니다. 내년이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장 여사가 소리쳤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회장님은 지운 아기 씨를 후계자로 보시죠. 하지만 저는 아기를 봤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아기요. 회장님은 제 슬픔을 광기라 부르시지만 저는 회장님의 야망을 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제가 미쳤다고요.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정작 제정신이 아닌 건 회장님 아닙니까? 자신의 손주가 먹을 저제, 독을 타라고 지시하는 할머니가 제정신입니까? 그 순간 혜진의 눈이 커졌다. 민서가 독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민서는 장 여사가 자신을 공격할 것을 알면서도 그 증거를 혜진에게 넘겨주기 위해 일부러 이 상황을 이용한 것일 수도 있었다. 장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이 천박한 보모가 감히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이 인연이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그녀는 손을 들어 민서의 뺨을 다시 후려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짝하는 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민서가 장 여사의 손목을 공중에서 단단히 붙잡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이었다. 장 여사는 자신의 손목이 붙잡혔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거 놔. 내년이 감히 누굴, 대여 이상은 안 됩니다. 민서가 장 여사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다. 더 이상 제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제 아이를 모욕하지도 마십시오. 혜진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고통스러운 슬픔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꾼 여자. 회장님의 폭력 앞에서 당당히 맞서는 여자. 그녀는 민서가 미친 여자가 아니라 이 집안의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여자임을 깨달았다. 혜진은 아기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들어섰다. 그녀는 천천히 민서의 옆으로 다가섰다. 장 여사는 자신의 손목을 비틀어 빼내려 했지만 민서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두 여자가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무기는 완벽하게 빗나갔다. 이민서를 부러뜨리는 대신 그녀를 강철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며느리의 공포를 분노로 바꾸어 버렸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민서는 장 여사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붙잡혔던 손목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았다. 방 안에는 비명보다 더 날카로운 정적이 흘렀다. 장 여사는 자신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감히 사냥감이 자신의 목을 물었다는 데 대한 경악과 불신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년들이 감히 장 여사는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두른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그 폭력이 저 천한 보모에게 막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뒷걸음질 쳤다. 오늘 너희 둘 다 이 집에서 끝장날 줄 알아. 내 반드시 내년들의 죗값을 묻게 할 테다. 그녀는 저주를 퍼부으며 방을 뛰쳐나갔다. 문이 쾅 닫히고 방 안에는 민서와 혜진 그리고 잠에서 깨칭얼거리는 아기만이 남았다. 혜진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공포가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민서는 혜진의 손에서 아기를 건네받아 다시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사모님. 회장님은 이제 더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우릴 공격할 겁니다. 그분이 다음 수를 두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밤 혜진은 모두가 잠든 시각을 이용해 다시 민서의 방을 찾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다. 어머님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아요. 최 집사에게 당장 당신을 쫓아낼 방법을 찾으라고, 아니 처리할 방법을 찾으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확보한 그 약물 샘플만으로는 부족해요. 물론입니다. 민서가 동의했다. 샘플은 방어용일 뿐 공격용 무기가 못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장님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재송재단,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박 실장님의 약점이라는 그것 말입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재, 그것은 요새예요. 어머님이 집을 비우실 때조차 이중 잠금으로 잠겨 있어요. 어머님의 지문으로만 열리는 금고가, 아니 그보다 더한 건 서재 컴퓨터 자체예요. 모든 자료는 거기에 있어요. 민서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감금된 이후 이 저택의 구조와 하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장 여사의 습관을 병적으로 관찰해왔다. 회장님은 서재에서 일하실 때 늘 특정 차를 드시죠?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 집사가 직접 준비하는 보이차예요. 그럼 사모님께서 그 차를 직접 가져다 드리십시오. 네, 하지만 어머님은 이젠 사모님도 아기 씨의 어미로서 집안일에 관여하셔야죠. 회장님은 사모님의 그런 변화를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사모님께 필요한 건 컴퓨터 비밀번호입니다. 혜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어떻게... 회장님은 오만합니다. 민서가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신의 서재는 완벽하다고 믿겠죠. 사모님을 여전히 공포에 질린 약한 존재로 볼 겁니다. 그 오만함이 바로 우리가 노릴 빈틈입니다. 비밀번호는 분명 회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다음 며칠간 혜진은 민서의 조언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무너진 안주인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로서의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 집사 대신 장 여사의 차시중을 들겠다고 자청했다. 장 여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순종적인 태도에 일단은 허락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고 서재에 들어갔다. 장 여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를 받았다. 혜진은 그 짧은 순간 컴퓨터 화면 보호기 암호를 입력하는 장 여사의 손가락을 훔쳐보려 애썼다. 첫 번째, 두 번째 시도는 실패했다.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그녀는 장 여사가 입력하는 6자리 숫자를 어렴풋이 보았다. 그날 밤 혜진은 민서에게 자신이 본 숫자를 말했다. 1018. 그리고 뒤에 2자리가 더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민서는 눈을 감았다. 1018. 재송재단 설립일 아닌가요? 혜진이 놀라며 되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SG그룹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정보입니다. 민서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1018. 그리고 2자리. 회장님이 가장 집착하는 것. 아들. 박태준 실장님. 혹시 박 실장님 생일이...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7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서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조합이 오갔다. 아니면 회장님이 박 실장님을 부르는 호칭 같은 건 없습니까? 어릴 때 쓰던 애칭이라든가.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얼굴을 붉혔다. 있어요. 하지만 설마 알렉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가끔 내 알렉스라고. 그겁니다. 민서의 눈이 빛났다. 1018. 그리고 AX. 알파벳으로 26. 101816. 아니, 너무 복잡해요. 혹시 A가 0길 B가 02라면 X는 24. 101824. 그게 비밀번호일 겁니다. 혜진은 민서의 추리력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증거를 확보해도 그것을 세상 밖으로 내보낼 사람이 필요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민서의 물음에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안과 엮인 사람들은 모두 썩어 있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있습니다. 그녀는 혜진에게 이름과 번호를 알려주었다. 강민혁 변호사, 제 대학 동기입니다. SG처럼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공익 변호사입니다. 그가 우릴 믿어줄까요? 사모님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둔 은신처나 비상 연락망이 있겠죠. 혜진은 놀라서 민서를 쳐다보았다. 네, 아무도 모르는 오피스텔과 대포폰이 하나 있어요. 이혼을 대비해서 그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암호만 말씀하십시오. 고아원 도서관에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럼 그가 알아들을 겁니다. 그와 저는 대학 시절 고아원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아기 용품을 산다는 핑계로 외출 허가를 받았다. 물론 최 집사의 감시가 붙었지만 그녀는 백화점 화장실에서 몰래 준비해둔 대포폰으로 강민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가 알려준 암호를 말하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긴 침묵 끝에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기회는 장 여사가 재단 이사회 참석을 위해 하룻밤 집을 비우기로 한 날, 바로 내일 밤이었다. 박태주는 늘 그렇듯 회사에서 밤을 지새울 것이고 최 집사는 장 여사를 수행할 터였다. 저택은 완벽하게 비어있을 것이다. 그날 밤 민서는 혜진의 도움으로 감금된 방에서 빠져나왔다. 저택은 죽은 듯 고요했다. 두 여자는 어둠을 뚫고 2층 서재로 향했다.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재 문을 열었다. 그리고 민서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 보호기 암호를 묻는 창이 떴다. 민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키보드에 101824를 입력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혜진은 입을 틀어막았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재송재단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를 찾아 들어갔다. 그곳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수백억 대의 비자금 내역 횡령 장부쉘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기록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 리스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파일의 최종 결제란에는 박태준의 디지털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단순한 묵인이나 방조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범죄의 공동주범이자 적극적인 실행자였다. 어머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서는 혜진이 몰래 반입한 소형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약품 구매 내역이라는 별도의 폴더에서 자신이 먹었던 독의 성분과 구매처 기록까지 찾아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다 됐습니다. 민서가 USB를 뽑았다. 그녀는 컴퓨터의 접속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이제 이 작은 저장 장치가 장 여사와 박태준의 목을 겨눌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다. 두 여자는 흔적을 지우고 서재를 나왔다. 거대한 저택의 어둠 속에서 가장 연약했던 두 여자가 가장 강력한 방역의 준비를 끝마쳤다.
모든 증거가 담긴 USB, 그것은 이민서의 손아귀에 쥐어진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장 여사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여자였다. 그녀는 반드시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고 그 힘은 상상 이상으로 파괴적일 터였다. 민서는 그 마지막 파도가 닥쳐오기를 차가운 인내심으로 기다렸다. 예상대로 이사회에서 돌아온 장 여사는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섬뜩하게 조용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서를 모욕하거나 혜진을 핍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누군가와 통화했다. 그녀가 꾸미는 마지막 함정은 치밀하고도 잔인한 것이었다. 결전의 날은 박태준이 해외 투자자와의 중요한 미팅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간 날 찾아왔다. 저택에는 장 여사와 최소한의 하인들, 그리고 민서와 혜진, 아기만이 남아 있었다. 완벽한 무대였다. 그날 밤 저택 전체에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 집사의 목소리였다. 아기씨가 없어졌습니다, 방이 비었어요. 곧이어 장 여사의 절규가 뒤를 이었다. 이민서 그 미친년이, 그년이 내 손주를 데리고 도망쳤어. 당장 전현을 잡아.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고 보안팀이 저택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장 여사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내 손주, 내 불쌍한 손주, 그 정신병자 같은 년이. 민서는 3층 자신의 방에서 그 모든 소동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방문은 이미 밖에서 잠겨 있었다. 장 여사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그녀를 감금해 둔 것이었다. 하지만 민서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민서 씨. 잠시 후 혜진이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뛰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어머님이 당신을 유괴범으로 지목했어요. 당신의 정신 병력 기록까지 전부 증거로 넘겼어요. 어떡해요? 침착하세요, 사모님. 민서는 태연하게 혜진의 손을 잡았다. 지훈 아기씨는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젯밤 어머님 몰래 강 변호사님이 보낸 안전가옥으로 옮겼어요. 지금쯤 제 친정어머니와 함께 안전하게 잘하셨습니다. 민서는 혜진을 안심시켰다. 회장님이 꾸민 무대라면 우리도 우리만의 무대를 준비해야죠. 이제 내려가시죠. 모든 관객이 모였으니 주연 배우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두 여자가 1층 거실로 내려갔을 때 그곳은 이미 전쟁터 같았다. 장 여사는 실신 직전의 할머니를 연기하고 있었고 최 집사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게 정신이 불안정했던 민서에 대해 증언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민서가 나타나자 즉시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다가왔다. 이민서 씨, 박지훈 군 유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 민서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그녀는 경찰들을 막아서며 연기하고 있는 장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 연극은 이제 그만하시죠. 아기 씨는 제가 아니라 회장님이 숨기신 것 아닙니까? 장 여사는 벌떡 일어섰다. 저 미친년이 증거도 없이. 여보, 다들 들었죠? 전현이 지금 날 모함하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거실의 대형 TV가 켜졌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저택 복도의 CCTV 영상이었다. 날짜는 바로 어젯밤. 영상 속에서 최 집사가 몰래 아기 침실로 들어가 잠든 지훈을 안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기를 장 여사의 서재 안쪽 비밀 공간으로 옮기고 있었다. 장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저건
그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믿을 수 없었다. 분명히 서재 안의 모든 카메라는 꺼두었는데 서재 안은 아니죠. 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서재로 들어가는 복도는 아니더군요. 어머님이 절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둔 그 카메라가 이렇게 어머님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모르셨겠죠. 혜진은 민서의 조언에 따라 장 여사의 의심을 역이용해 모든 CCTV 기록을 미리 백업해 두었던 것이다. 경찰들이 당황하며 장 여사와 최 집사를 바라보았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장 여사는 무대 위에서 조명이 꺼진 배우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함정은 무너졌다. 하지만 민서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연민조차 없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이 집에서 처리하려 하신 진짜 이유.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민서는 혜진에게 눈짓했다. 혜진은 USB를 TV에 연결했다. 다음 순간 화면은 재송재단의 비밀 장부로 바뀌었다. 수백억의 횡령 내역. 검은 돈이 오고 간 쉘 컴퍼니의 흐름도,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한 뇌물 리스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승인한 박태준의 서명.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경찰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범죄의 증거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장 여사는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그리고 이것. 민서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의약품 구매 내역. 민서의 이름으로 처방된 특수 보양식의 재료와 그 안에 포함된 유산 유도제 및 신경 안정제의 구매 기록이었다. 자신의 후계자를 살리기 위해 고용한 여자의 저제. 독을 타서라도 저를 내쫓고 싶으셨습니까? 제가 회장님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두려우셨습니까?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제주도에 있어야 할 박태준이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첫 비행기로 달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늦었다. 그는 TV 화면에 떠있는 자신의 서명과 무너진 어머니,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민서를 보았다. 이게 다 무슨... 박태준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의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복희 회장님, 그리고 박태준 실장님. 강민혁 변호사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민서와 눈을 맞추고는 얼어붙은 장 여사와 박태준에게 다가갔다. 재송재단 비자금 조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뇌물 공여,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두 분을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움직였다. 장 여사는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은 박태준은 허무하게 손을 내밀어 수갑을 받았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이민서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의 오만함을 심판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지 하나의 생명이었지만 그녀는 결국 거대한 악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렸다. 박태준의 절망적인 외침과 장 여사의 실성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강민혁 변호사의 지휘 아래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비틀거리는 장 여사와 넋이 나간 박태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SG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한때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보모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저택은 순식간에 검찰의 증거 보존 장소로 변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복도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최 집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유괴 실행 혐의 및 살인 미수 공범으로 함께 연행되었다. 이민서와 김혜진은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사건은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SG그룹 일가보모 독살 시도 및
천억대 비자금 혐의로 긴급 체포. 뉴스는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다. 언론은 처음에는 아기에게 몰래 모유 수유를 한 부모라는 자극적인 소재에 집중했지만 강민혁 변호사가 공개한 증거는 즉각 여론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잃은 상처를 이용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운 정의의 투쟁이었다. 가난한 부모라는 타이틀은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로 바뀌었다. 이민서는 원치 않았지만 거대 악에 맞선 다윗의 상징이 되었다. SG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법적 공방은 치열했다. 장 여사는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이민서와 며느리에게 돌리려 했다. 박태주는 어머니에게 조종당한 피해자인 척하며 그룹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를 이사회에서 제명하는 쇼를 벌였다. 하지만 민서가 확보한 디지털 서명과 자금 흐름도는 그의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결국 법의 심판은 내려졌다. 장 여사는 횡령, 배임, 교사 살인 미수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이민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박태준 역시 범죄의 핵심 공모자임이 밝혀져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SG그룹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가며 사실상 와해되었다. 김혜진은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일가에서는 아기 박지훈의 양육권을 뺏기 위해 그녀의 산후 우울증 병력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정에는 이민서가 증인으로 섰다. 그녀는 장 여사의 지속적인 학대와 가스라이팅,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도 아들을 지키려 했던 혜진의 모성애를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증언했다. 이민서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김혜진의 손을 들어주어 박지훈에 대한 완전한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했다. 혜진은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SG그룹의 지분과 저택의 소유권 등 모든 것을 처분했다. 그녀는 그 더러운 돈과 기억에서 벗어나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모든 폭풍이 잦아들었다. 이민서는 SG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감금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녀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배상금을 받았다. 언론은 그녀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주목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남편이 남기고 간 지긋지긋한 빚을 모두 갚았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그녀는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그 재단은 거창한 구호를 내걸지 않았다. 재단의 이름은 작은 숨결 재단이었다. 그녀 자신처럼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겪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산후 우울증과 싸우는 미혼모들을 돕는 곳이었다. 1년 후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작은 숨결 재단의 소박한 개소식이 열렸다. 이민서는 더 이상 빳빳한 유니폼이 아닌 편안하지만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평온하고 강인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축사를 위해 단상에 섰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다. 하지만 가장 작은 숨결이라도 그것이 생명인 한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재단은 그 작은 숨결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온 그녀에게 우편물 하나가 전달되었다. 발신지 주소가 없는 이국적인 풍경의 엽서였다. 엽서의 앞면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와 그녀의 품에 안겨 훌쩍 자란 사내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김혜진과 지훈이었다. 엽서 뒷면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한 이 새로운 새벽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H.
이민서는 엽서를 가슴에 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따스한 봄바람을 느꼈다. 지옥 같던 저택의 밤이 가고 마침내 진정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그리고 세상과 화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보모가 아닌 이민서 그 자체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가기 시작했다.